현대사회의 제1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경제 부분, 경제학 부분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 부분, 일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7주차부터 시작이 됐던, 경제학 부분이 다 끝나게 되고, 경제학 부분을 우리가, 지금 4주차 이미 했죠. 오늘 하면 이제 5주차까지 해서 이제 경제학 부분이 다 끝나면서 동시에 사회학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 부분은 오늘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 이제 진도를 못 나가면은 그 다음 주를 조금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된 진도를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로 보면은 지금 그 국제경제편부터 되는 걸로 돼 있죠. 그 교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미시 거시까지 이제 다 공부를 했죠. 그럼 이제 국제경제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오늘 이제 국제경제 부분을 다 공부를 하면 이제 경제학 부분이 어지간한 것은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먼저 기초이론을 했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별로 한번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제경제까지 하면 이제 경제학 부분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국제거래와 경쟁력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국제경제의 변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추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죠. 1945년 이후에 세계 경제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그 추세는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의 확대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를 한 바와 같이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1차, 2차 대전 두 차례 전쟁이 중상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 필연적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반복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중상주의적인 그 보호무역주의 갖고는 세계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이제 큰 흐름은 최근 2020년까지 해서 큰 흐름은 결국은 자유무역 확대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이행하는 그런 큰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만하게 계속 그 추세가 같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큰 시련이 있었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그런 반동 그런 길도 없지 않고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체제 때 미중 무역 전쟁 이제 그 전형적인 예였죠. 어쨌거나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곳이 이제 미국 워싱턴 DC 교외에 있는 작은 도시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작은 도시에 세계 이제 경제 수레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우리는 브레튼 우즈 체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브레튼 우즈 체제는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개의 국제 기구로 구성이 됐습니다. 통화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IMF, 국제통화기금과 그 다음에 가트, 자유무역, 관세무역에 관한 1단 협정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국제기구로 출범이 됩니다. 다시 말해 통화면에서 IMF, 그 다음에 실물 상품 교역 면에서 가트 두 개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 IMF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다시 말하면 국내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이 IMF로부터 우리가 달러화를 수혜를 받은 적이 있죠. 많은 돈을 빌려서 우리가 이제 다 상환을 하고 외환위기를 벗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외환위기죠. 외환위기였고 그 결과로서 IMF로부터 달러화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많이 줄여서 그냥 IMF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98년 그 시기를 외환위기라고 안 하고 그냥 IMF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IMF는 이와 같이 달러화를 미국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로 지정을 하고 그 안정적인 공급 관리 뭐 이런 금융 통화면에서의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기구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상품 교육에 관해서는 가트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ariffs 이렇게 해서 Trade and Tariffs 이렇게 해서 관세 무역 무역 관세 일반 협정 이렇게 정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트레이드가 무역이고 테리프이 관세잖아요. 관세 장벽. 정확히 말하면 관세 장벽인데, 그러니까 무역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제너럴 어그리먼트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체제가 출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자유무역주의로 가면은 당시에 이제 선진국 그룹은 분리할 게 없는데 상당히 신생국, 다시 말하면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남쪽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신생국 문제한테 약간 신생국에 대해서 약간 특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엔 안에 이제 기구를 만들었었죠. 웅크차드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유엔 안에 있는 기구죠.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웅크타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웅크타드라고 하는 기구를 둬서 남북 문제로 인해서 남쪽이 이제 좀 불리했던 그런 개발도상국, 신생국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자 이렇게 했던 웅크타드가 출범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루과이에서 시작이 된 원탁 회의죠. 라운드라는 것은 원탁, 둥근 탁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루과이에서부터 시작이 된 원탁 회의에서 이게 86년부터 93년까지 약 7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 지속 결과 이제 출범한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였습니다. WTO였죠.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93년도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완전히 WTO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가트 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이제 세계 경제 체제는 IMF라고 하는 금융통화 기구와 그 다음에 WTO라고 하는 상품 교역 기구, 양대 기구를 이제 축으로 해서 세계 무역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도하 개발 아젠다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TO가 그때 출범이 되고 이제 사무총장 지금 현재 선거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희 후보가 나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후보가 나서고 해서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단이 된 상태죠.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연계가 되면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WTO가 이제 중요한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의 큰 흐름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계화는 이제 범지구적 세계화라는 뜻이고, 정확히 말하면 지역화라는 것은 지역화를 경유한 세계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화죠. 둘 다 세계화고, 여기서 그러나 이제 세계화라고 할 때 그냥 좁은 의미 세계화라고 할 때는 세계화로 이제 보편적인 세계화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화를 경유해서 세계화로 나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죠. 글로벌한 거 지구란 거예요. 공처럼 둥근 지구, 지구화, 세계화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기구로서 유엔, 그 다음에 경제기구로서 IMF와 가트, 그리고 WTO,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세계기구, 세계의 범세계적인 보편적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국가 간,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FTA죠.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럼 국가 간, 양자 간, 다자 간 자유무역 그 협정을 넘어서서 어떤 지대를 형성하는 FTA, 이것도 FTA입니다. Free Trade Area라고 하는 자유무역 지대까지 나아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죠.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고 하는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있었고, 그 기구가 이제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연맹이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한 국제연맹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정치기구로 출범한 것이 유엔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IMF 가트가 먼저 출범이 됐고, 그 다음에 가트가 울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WTO로 이제 새로 개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범지구적 세계화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화입니다. 지역화를 통한 이제 세계화죠. 자, 먼저 이제 유럽에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것도 1993년도에 이제 유럽연합이 드디어 출범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사실 유럽 그 석탄 철강 공동체하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 두 가지로 먼저 출범이 됐었죠. 이것이 이제 두 기구가 그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라고 하는 EEC로 이제 개편이 됐다가 다시 EEC가 유로피안 커뮤니티, 유럽 공동체로 이제 개편이 됐다가 다시 EU,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하는 유럽 연합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철강 석탄 철강 공동체나 유라톰 같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다음에 유럽 그 경제 공동체까지는 사실 경제 기구였죠. 그러다가 이제 유로피안 커뮤니티 EC가 되면서부터 사실 정치 기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U가 돼서 완전한 정치 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EU가 출범이 됐고, 그 이전에 이미 나토라고 하는 정치 군사기구, 군사정치기구가 이제 이미 있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구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화를 통한 세계화의 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경제기구로서 아세안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동남아 국가연합이죠. 아세안이라고 하죠.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이렇게 된 거죠. 아세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광역화시켜서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카운실이라고 하는 이제 APEC이라고 기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와 유럽을 통합한 아셈, 아시아 유럽 미팅이라고 하는 아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TPP, 트랜스퍼시픽 스트래티직 이코노믹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TPP가 또 이제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지역화를 통해서 세계화로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추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거래와 무역 이론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위설 얘기할 때 절대 우위설이 있고 비교 우위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건 비교 우위죠. 비교 우위. 비교 우위는 두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를 비교해서 두 나라 중에서 더 싼 나라가 그 품목을 특화한다,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많이 들은 것이, 프랑스는 이제 토지가 비옥하니까, 프랑스는, 밀을 키우고, 그 다음에 영국은, 좀 기후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양을 키워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밀과 양모를 서로 교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교우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하냐, 그걸 봐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칠레는 포도 재배가 유리하니까 우리는 자동차, 그 다음에 칠레는 포도,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하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교육이 되겠느냐라고 하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비교의술입니다. 이거는 중농주의에서 이제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조정하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이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좋은 대안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의술이. 그래서 이 비교의술로 가면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중농주의가 얘기했던 것이 평화사상이라는 게 바로 비교의술입니다. 그러나 중상주의는 뭐였어요? 두 나라가 무한 경쟁하는 거죠. 무한 경쟁해서 결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상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절대우위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두 나라가 각각 두 개의 상품이 있을 때 각국별로 두 상품의 단순 비교에 의해서 생산비가 싼 품목을 특화해서 수출하는 거. 우리나라는 TV와 포도를 놓고 볼 때 우리는 TV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본 거고, 칠레는 포도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봐서 이제 서로 교환하는, 이게 절대우위설입니다. 비교의설과 절대의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얼핏 얘기했습니다만은 보호무역주의가 있고 자유무역주의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중상주의로서, 다시 말하면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역 흑자를 축적하고, 그래서 금의 형태로 해서 무역 흑자를 축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중상주의고, 그러나 오늘날 신중상주의는 똑같은 식으로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함으로써 금이 아니라 어쨌거나 경상 흑자를 축적하자라고 하는 것이 신중상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는 논리가 사실 비슷한 거죠. 반면에 자유무역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전면 이제 무관세,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전면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자유무역의 또 이익이 크거든요. 보호무역주의보다 또 자유무역주의가 갖는 또 이익도 큽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산역설, 한계 생산역설에 의해서 생산성이 좋은 것이 살아남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살아남고 비효율적인 것이 도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면서 또 장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상품을 거래할 때 하는 그게 이제 거래수지 아닙니까? 거래수지, 수출과 수입, 수출액과 수입액,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면 이제 경상흑자가 되는 이런 식의 그게 이제 거래수지고, 그러나 이런 상품의 거래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사실 거래수지가 있는 거고요. 노동력도 거래수지가 있고 기술도 거래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뿐 아니라 자본이나 그 다음에 노동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다 거래수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거래 종류, 거래는 주로 이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거래는 이제 우리 커런트 트랜잭션,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거래를 우리는 경상거래다 그래서 주로 전통적인 상품거래뿐 아니라 서비스거래, 소득거래, 이전소득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상거래고, 자본거래는 금융거래, 자본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과 외환시장을 봐서 우리가 이제 결제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상품을 교역할 때 우리는 주로 신용장을 가지고 많이 하죠. 레터 오브 크레딧, 그래서 신용장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보증해주는, 현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무역 결제 방식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기본 통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기축 통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이 되고
축이 되는 기축통화다.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기축통화라고 쓰고 영어로는 키 커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IMF가 이제 세계 기축통화를 US 달러를 지정을 했습니다. 달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호주 달러,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엔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전 세계에 많은 통화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유럽의 유로화, 굉장히 많은 통화가 있지만,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를 표준으로 한다. 그런 달러를 원활히 공급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달러를 쌓아놓는 것을 우리는 외환보유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환보유고. 환율의 결정. 이게 이제 고정환율제가 있고 이제 변동환율제가 있습니다. 자, 환율은 외화달러당 국내 화폐 가치를 말합니다. 이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외화에 대한 총수요와 총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미시경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X축이 프라이스가 이제 가격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와 달러에 대한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외환거래가 성사가 되면서 거기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환율을 우리는 변동환율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은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 뭐 시시각각 변하는 게 환율인데, 그런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 딜러들이 이제 돈을 달러를 사고 파고 이러면서 거기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대부분은 이러한 외환시장에다가 환율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동환율 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회주의권에서 쓰는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환율을 고시를 합니다. 국가에서 고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환율이 유리하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을 해버리면 주가가 대폭락 또는 폭등하는 바람에 완전히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에 투자를 할 때는 이 고정환율 제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고정환율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투자할 것인가, 필리핀에 투자할 것인가. 필리핀은 변동환율 제도죠. 자본주의니까. 태국이나 인데도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그 굉장히 환율 조작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외환시장, 이것은 여러 번 내가 얘기합니다.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하는 수요 공급 곡선이 단지 상품의 수요 공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학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 노동공급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폐금융 시장에서는 또 ISLM 곡선으로 해서 똑같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점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국제경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외환시장에서도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곡선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미시거시, 그 다음에 뭐 화폐금융, 국제금융, 노동경제학에서 그 수요 공급에 대한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에 거기서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경제학을, 이론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동의 폭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미래 한국 경제의 과제. 자, 지금 세계 경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화되고 있고 개방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화와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화를 통해서 세계화로 가고 세계화와 또 지역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묶어서 이제 뭐 세방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를 묶어서 세방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흔히 말하는 굴뚝 산업이라고 그러죠. 중공업이나 이런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지식 정보 산업, IT, IoT, 뭐 이런 ICT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벤처 산업, 뭐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도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지식 정보 산업이 주도합니다. 애플이나 이런 쪽이 자동차도 물론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고 다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와서는 지식 정보 산업, 또 와서 뭐 바이오 산업,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약, 백신, 치료제에서 이런 그 신약 산업,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 인구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남북한 사이에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을 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수시장을 이제 하나로 통합함으로 해서 우리 내수시장을 좀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내수시장이 되려면 최소한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 이게 사실은 독립적인 내수시장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일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이유가 인구가 많아서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인구가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내수시장이 이제 독자적 기반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 5천만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합치면 이제 7,5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우리 교포까지 합치면 약 1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북한이 우리가 완전 정치적인 통일은 안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왕래, 그다음에 완전 단일 시장이 구축이 되면 훨씬 더 탄탄한 내수 시장을 토대로 해서 해외 경제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5천만만 갖고는 항상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굉장한 자생력도 약하고, 하여튼 일단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너무 적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남북한 사이에 이런 지금 같은 대결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몰라도 일단 경제적으로는 서로 완전한 자유왕래, 그 다음에 단일 시장이 구축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세계 평화에도 경제적인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남북한 관계를 풀어야 되고, 동북아 관계가 평화로운 번영의 그런 관계가 돼야 세계 경제에도 어떤 주름살을 주지 않고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통일 한국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통일을 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사실은 통일하는데 비용이 더 들었냐, 분담 비용이 더 들었냐, 이에 대한 논란을 계속 많이 합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분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미 우리가 든 분담 비용만 해도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다. 통일 비용이 훨씬 분담 비용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독일을 봐라, 저게 통일을 해서 얼마나 후유증이 심하냐, 통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세 나라로 저렇게 그냥 나눠져 있는 게 낫지, 그 강제로 억지로 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묶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런 이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이 이익이 많으냐, 분단이 이익이 많으냐,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있죠. 분단이 이익이 많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통일의 이익은 많은데 비용이 또 통일 비용이 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입장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남북 경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서는 북쪽의 그런 굉장한 잠재력, 지하 자원이나 우수한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남한이 또 이제 지금 사실 내포적 외연적인 그런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진출할 것이 아니고 북한으로 진출을 해서 이렇게 협력을 도모하는 식으로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훨씬 더 지리적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우수하고, 언어도 통하고,
또 문화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협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미래의 경제 문제는 국가 간의 경제 마찰.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보듯이 지금 뭐 트럼프가 낙선하고 지금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중국 사이의 경제 마찰은 계속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북 문제. 이거는 뭐 선진국, 후진국 문제입니다. 선진국, 후진국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 그 다음에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 그래서 나온 것이 반세계화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이 미래 경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경제학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사회문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사회문화 현상.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접근 대상을 크게 나눠보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나눠볼 수 있어요. 해가 뜨고 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고 죽고 이런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수준이 뭐 향상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사회현상이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현상입니다. 자연현상. 뭐 오늘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닷물로 움직이는 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바닷물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민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 전기를 가지고 차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민물은 버리고 다시 바닷물로. 그럼 바닷물 한 양동이를 가지고 차가 뭐 1000km를 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성역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과학 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 엄청난 에너지 혁명이 오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뉴스 봤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전 세계적인 신약 회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화이자가 개발한다. 모더나가 개발한다. 전 세계적인 그 제약 회사들입니다. 신약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신약 회사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신약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죠.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주로 이제 유럽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이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는 유기화학이나 이런 화학 기술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약품이라는 것은 이제 임상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실험 단계가 3단계를 거치니까 최소 20, 30년을 거쳐야 됩니다. 새로운 진통제, 새로운 해열제, 뭐 새로운 당뇨약 이런 약을 만들더라도 그 약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걸 또 임상실험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하는 단계가 한 20,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약품 중에 예를 들면 뭐 아스피린이나 무슨 이런 약들은 처음에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20,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에 봤듯이 우리 삼성 뭐 우리 국내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미국 그 제약회사들하고 손잡고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고 우리는 하청을 받아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술력이 아직 독자 개발할 정도가 안 되니까 이런 기술력은 엄연한 미국과 우리 한국 사이 특히 제약이나 신약이나 유기화학 화학적으로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 30년 분발해도 지금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사회현상이니까 우리 사회현상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자연현상의 특징. 아까 말한 것 자연현상은 인과 법칙이 작용한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나이가 먹으면 노화된다. 이게 인과죠. 나이 먹는 게 원인이고 노화되는 게 결과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나이가 먹는 거지.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반대로 사회현상은 인과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경제학에서 실업률과
통화량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릅니다. 수요와 공급 관계가 있어요. 수요와 물가, 가격과 수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내려가죠. 반비례 관계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수요와 가격은 또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 현상은 기껏해야 상관관계를 봅니다. 인플레와 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 여기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어떤 게 원인인지 몰라요. 어떤 게 결과고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그냥 상관관계만 관심을 갖는 반면에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내가 진통제를 먹으니까 머리가 나았다. 이런 식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 이게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뜬다.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진다.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뜨는 거지 해가 떠서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과법칙이 분명한 게 자연현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과법칙 중에서도 정확한 인과법칙이 있습니다. 1이면 2가 되고 2면 4가 되고 3이면 6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함수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관계는 수학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함수관계만 관심이 있고 자연과학에는 인과관계에 관심이 있고 사회과학은 상관관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마다 이제 그 양자간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몰가치성입니다. value free. 그러니까 가치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늙는다. 이게 어쩔 수 없고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가치. 이거는 그냥 가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사회현상은 항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사회현상이죠. 잘 됐다.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가치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좋은 일이다. 뭐 기다린다. 뭐 이런 게 다 몰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사회현상은 항상 가치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요. 지금 토지거래 규제 지역이 아닌 부산과 김포에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은 항상 가치 판단에 들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이.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좋다 나쁘다. 찬반 양론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은 항상 가치 판단이 있고 논란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연현상은 논란이 없습니다. 논란이 없고 그냥 그 다음에 규칙성. 자연현상은 규칙. 해가 뜨면 지고 해가 지면 나이가 먹고 나이가 먹으면 죽고 이런 규칙이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현상은 규칙이 뭐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규칙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현상은 법칙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게 규칙성. 그래서 자연현상은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현상은 반면에 사회현상은 지금 말한 것처럼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value loaded. 가치가 실려 있다는 거죠. 가치가 실려 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판단해요. 좋다 나쁘다 이 식으로 판단합니다. 도시 재개발해서 용산에 세입자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땅 주인들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공평하게 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항상 개재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정성이에요.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연현상처럼 한국에서도 해가 뜨고 지고 미국에서도 해가 뜨고 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고 이렇게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한국에서만 이렇게 한 거죠. 한국에서만 동서 지역 감정이 심하다는 거죠. 미국도 물론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미국 북부 지역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나 이쪽은 항상 민주당이다. 남부 지역 텍사스나 이쪽은 항상 공화당이다. 미국도 남북으로 이게 지역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서가 있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주의라도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회 현상이 이렇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원리가 복잡해요. 자연 현상은 뭐예요? 전기차. 그러면 이제 배터리 충전지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담아서 그걸로 모터를 돌려서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그럼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갖고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수소를 연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물이 되면서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그 전기를 갖고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현상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다만 그 다음에 또 다양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현상은 상관관계입니다. 자연현상처럼 인과관계가 아니고 코잘리티가 아니고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실험률과 물가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모르겠으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현상은 그 정도로 그냥 그저 관계가 있다.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 이게 이제 사회현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벌써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자연현상, 사회현상은 이렇게 서로 이제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보면 이게 두 개의 방법이 같다 다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이니까 같은 거다라고 보는 게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같은 과학이지만 대상이 이렇게 사회현상, 자연현상이 대상이 판이하게 다르니까 방법론도 다르다. 이런 걸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비슷하다는 쪽에 이제 초점을 두면 이론론이 되는 거고 대상이 다르다는 쪽에 초점을 두면 이원론이 되겠죠. 이론론과 이원론을 그래서 구분해보면 이론론은 우리가 근대 초 자연과학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리오의 지동설, 뉴턴의 중력의 법칙, 다윈의 진화론, 이런 엄정한 자연과학 방법이 사회과학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과학이니까.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사회과학의 창시자 꽁뜨와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생시몽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특히 자연과학은 굉장히 앞서가는 학문이니까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주장이 바로 이론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원론은 이렇게 같은 과학이긴 하지만 대상이 아까 말한 본 것처럼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판이한데 어떻게 방법이 같을 수가 있냐라고 보는 쪽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막스 베버.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입니다. 베버는 이와 같이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사회과학만의 독자적인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그 다음에 신칸트주의자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빈델반트와 리커트 같은 사람은 방법도 다르다. 자연과학이 말하는 과학하고 사회과학이 말하는 과학하고 이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같은 사이언스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딜타이나 빈델반트, 리커트 이 사람들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 꽁뜨나 생시모 같은 사람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같다, 그냥 이론론이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사회과학이 지향해야 될 방법입니다. 첫째가 경험적인 실증성을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연과학 쪽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루하루 모르게 발전하는 영역이 자연과학이니까. 그런 자연과학의 이런 방법론을 우리는 사회과학에서는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험적인 실증성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바로 우리는 논리실증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실증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추상적인 논리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라는, 경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과학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형이상학, 형이상학입니다. 형태를 넘어서는 학문,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피직스가 이제 물리학 아닙니까? 물리학. 메타 그러면 물리학을 넘어서는, 물리학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초물리학, 이상하니까 형이상학, 형태를 넘어서는 학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상적인 철학이죠. 철학. 형이상학은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방법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철학은 무슨 감성, 이성, 오성, 무슨 정반합, 무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질과 무슨 비본질, 무슨 범주, 차별성과 보편성, 이런 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지향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을 벗어나서 실증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증주의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꽁뜨입니다. 꽁뜨라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에서, 그래서 사회학을 창시한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부리고 실증주의적인 사회학으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꽁뜨입니다. 물론 더 추상적인 신학을 버리고, 중세 신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고대 형이상학을 벗어나서 근대 실증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지식의 3단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꽁뜨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과학, 그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자연과학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닫힌 사고가 아니라 개방적으로, 항상 열린 자세로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고,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을 하면 입증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반론을 제기해갖고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 반증, 카운터 에비던스입니다.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주장을 번복시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안 됩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실험을 해보고, 내 말이 맞으면 입증을 하고, 내 말이 맞지 않냐, 상대방 말이 맞으면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번복을 시켜서 내 말이 틀렸구나 하고 수시로 바로 잡아야 되는, 우리는 개방성입니다. 우리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포퍼라고 하는,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사회과학에 가야 할 길이고, 세 번째로 객관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에 한, 객관적으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면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가치 판단을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당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대상과 결과와 일치시켜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란 말은, validity란 말은 누가 들어도 말이 된다는 거죠. 누가 들어도. 예를 들면 신입생을 뽑을 때 시험을 뽑자. 그럼 타당성이 있습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머리 둘레를 뽑자. 그러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타당 생각을 누가 들어도, 아, 맞다, 라고 하는 거. 하다못해, 지능, IQ 점수를 뽑자. 이런 건 어느 정도 말이 되죠. 그러나 머리 둘레를 뽑자. 발 크기를 뽑자. 뭐, 눈 크기, 이런 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뽑자는 것이니까,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갖고 뽑아야지. 발둘레 이런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정확성이 벌써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발 크다고 다 우수하다는 증거가 있냐 그러면 있다면 뽑는 거죠. 그럼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당성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성과 신뢰성에 맞추어서 이제 타당성을 지향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체계성, 시스테믹하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과학 논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 대상과 범위, 방법, 절차, 여기 누가 봐도 말이 될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먼저 예를 들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결론을 먼저 내고 실험을 안 하고 끝. 이렇게 하면 벌써 연구 절차 면에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가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을 하든지 관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말이 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계성의 지향이다. 과학적인 절차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본 것이 두 번째, 객관적 태도를 견지한다. 자신 주관을 배제한다는 거죠. 프레주디스, 편견을 subjectivity, 그 다음에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신론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볼 때는 얼굴 앞면에서 볼 땐 코가 보일 거고, 뒷면에서 보면 뒷꼭지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코가 보이는 게 전부 다 말해서는 안 되죠. 앞에서 보면 코가 보이는 게 맞고, 뒤에서 보면 뒷꼭지가 보이는 게 맞는 거지. 다 코가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인신론적인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편견 없는 수용, 그 다음에 성급한 결론을 유보해야 돼요. 결론을 성급하게 내지 말고 일단은 가설, 하이포테시스 정도로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증거 같은 걸 봐가지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적 추정을 하든가 무조건 배격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대주의 견지, 사회현상의 시간, 공간적 구속성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지. 이거는 현대만 있을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이런 게 없었었고, 그리고 한국에만 있을 수 있는 거야. 미국에 이런 일이 이런 시간 공간적 구속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현상의 특수성, 스페시픽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시간 공간에 제한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례다.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편적인 법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개별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례의 중시, 그 다음에 어떤 필드, 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역사적인 장이 한 사람이 조해진 어떤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상대주의 견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화의 중요성, 갈등과 투쟁도 중요하지만 조화도 중요하고, 그래서 협동과 갈등을 동시에 봐야 돼요. 협동적인 자세와 갈등적인 자세를 둘 다 균형 잡히게 봐야 됩니다. 균형 잡힌 관점 유지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관점을 한번 유형화해 보면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절충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은 말 그대로 크게 넓게 보는,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인식론보다는 존재론을 보는, 주체보다는 객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로 과학주의, 기능주의, 구조주의, 갈등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게 거시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도 거시 경제학이 있었잖아요. 거시 경제는 뭐 넓게 보는 국민 경제를 보는 게 거시 경제학이 있고, 반면에 미시 경제가 있었잖아요. 사회 구조보다는 그 구성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쪽이 이제 미시적 관점이죠. 존재론보다는 인식론을 강조하고, 객체보다는 주체를 강조하고, 주로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이쪽이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교환이론, 민속학 방법론 이런 쪽이 주로 이제 미시적 그 방법 관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미시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시장에서 상품 거래에 관한 거, 주로 이제 주체로 볼 때는 개인이나 가게나 기업을 주체로 보는 그런 게 바로 미시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거시 경제학은 국민 경제를 보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현상도 그런 거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미시적 관점이 있고, 구조를 중시하는 이제 거시적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양극의 이제 중간을 취한 것이 바로 절충이론입니다. 절충이론. 거시와 미시 조화를 꾀하는,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조화를 꾀하고, 미시와 거시 절충, 엘렉티시즘으로서의 중범이론입니다. 미들 레인지 티오리라고 해서 로버트 모튼 같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중시했던 것이 중범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너무 거시적 관점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사회심리학자들은 너무 미시적 관점으로 갔어요. 인식론 뭐 이런 쪽만 너무 강조한 사람들은 미시적 관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모턴은 중범이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에서 방법론을 크게 나눠보면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나눠볼 수 있어요. 양적인 것은 이제 계량적인 방법이죠. 퀀티테이티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증적인 연구 방법. 양적인 연구 방법, 실증적인 연구 방법, 정량적인 연구 방법.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시켜서, 수치로 계량화시켜서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통계학의 도움을 받아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척도를 구분해서 조사 설계를 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이런 식의 통계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체로 이런 방법이고, 주로 균합적 논리, 여러 사례들을 비교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균합적 논리에 의한 것이 양적인 방법입니다. 주로 절차는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및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양적인 연구 방법이 취하는 절차들이고, 질적인 주관적인 연구 방법은 정성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연역적으로 나갑니다. 개별 사례들을 보는 거,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개별 사례들을 찾아보는 이런 연역적 논리로 나가는 것이 주로 질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경제학이 양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쪽은 이제 질적인 연구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나 그 다음에 뭐 연구 논문이나 학위 논문 같은 것은 이제 당연히 실증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 중에서도 이제 뭐 철학이나 형이상학 쪽은 또 질적인 연구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심사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적인 연구 방법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조사 방법도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설문지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참여 관찰, 실험법, 사회 실험을 통해서, 아니 문헌 연구법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이걸 많이 결합을 시키죠. 그러니까 사회문화 방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결합을 시켜서 이제 연구 방법을 구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의 그 주요 내용들, 사회 구조, 뭐 계급 계층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